자유한국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회의가 끝나면 비대위에서 선관위 결론을 확정하게 됩니다. 당권 후보들 대부분은 전당대회와 북미 정상회담이 겹치지 않게 대회 일정을 연기하라는 입장을 밝혔고, 연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이콧하겠다고 선관위를 압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권 후보들 입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빼고 모두 입장을 밝힌 거죠? 일단 황교안 전 총리가 보이콧을 예고하지는 않았고요. 모두 6명이 보이콧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현역 의원 신분의 당권 주자인 심재철, 정우택, 주호영, 안상수 의원이 공동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연기되지 않으면 전면 불참, 즉 보이콧에 들어가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합동연설의 축소와 TV토론 확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도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후보가 전당대회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연기 여부는 오늘 안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한국당은 지금 이 시각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당권 주자들의 의견과 실무적인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서 연기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이어 열리는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로 확정이 되면서 같은 날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려던 한국당 내부는 고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칫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까 걱정하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도 상당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유력 주자인 오세훈 전 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까지 전당대회 연기 요구와 전면 불참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당내 논란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날짜에 따라 후보 간 득실도 크게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오늘 전당대회가 연기가 되든 일정대로 진행이 되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지난 6일 평양에서 시작된 북미 실무 협상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르면 오늘 오후 서울로 돌아와 우리 측과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네, 강정규입니다. 네, 비건 대표가 어젯밤에 서울로 돌아왔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YTN이 취재한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확인한 거죠? 네, 비건 대표의 귀환에 대비해 YTN이 어제부터 오산 미군기지 근처에 취재진을 배치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활주로에서 흰색 미 전용기 한 대가 이륙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지난 6일 비건 대표가 평양에 갈 때 탔던 걸로 알려진 항공기와 같은 기종이었고 측면에 적힌 숫자 835도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만인 어젯밤 7시 반쯤 흰색 동체의 비행기 한 대가 착륙하는 모습이 다시 포착됐습니다. 날이 너무 어두워서 낮에 이륙했던 비행기와 같은 것인지 또 비건 일행이 탑승했는지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비건의 서울 귀환 여부를 여러 곳에 물었지만 알 수 없다는 불분명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매체는 비건 대표가 어젯밤 늦게 서울에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 보도를 내놓기도 했죠. 다른 매체는 비건 대표와 함께 갔던 협상팀 가운데 일부만 돌아온 것이라고 쓰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비건 대표가 아직 평양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출발할 때 2박 3일을 예상하고 떠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오늘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만 처음부터 돌아오는 날을 정하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협상 상황에 따라 평양에 더 머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양측의 막판 줄다리기 언제 끝날지 주목됩니다. 쟁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평양 실무협상은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1차 회담이 총론격이었다면 이번 2차 회담에서는 강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요약되는데요. 최대 쟁점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입니다. 지난 2007년 13합의에 따라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 3곳에 대한 불능화 조치가 단행된 적 있기 때문에 이번엔 진도를 더 빼야 회담이 성과를 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는 고농축 우라늄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내용까지 합의문에 담아야 하는 게 미국 협상팀의 숙제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북미 수교 전 단계인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자 협의기구 설립 추진 등이 꼽힙니다. 이 밖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미국 전략무기 반입 중단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는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할지 사실상 합의를 이뤘습니다. 오는 10일 관련 내용을 정리한 새로운 협정에 가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거의 1년 협상이 마무리되는군요. 총액과 유효기간이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액수는 우리 측 입장이,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모레 가서명하게 될 새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1,305억 원보다 낮은 1조 300억 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은 지난해 분담액 9,600억 원에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한 1조 389억 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레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다음 달까지 마무리되고 오는 4월에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해왔고 우리는 유효기간 3에서 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협정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끝나서 협정 공백 상태였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했는데요. 결국 최종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일단 한미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는 했지만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점이 우리로서는 부담입니다. 당장 국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미 측은 다른 나라와의 주둔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검토가 필요해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 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배추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당시 국정원의 각종 증거 조작에 대해서 검찰이 방관하고 미진한 수사로 일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인 유 씨 남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당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검찰이 사실상 방관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미진한 수사로 일관했다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증거와 진술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데도 당시 수사와 공판을 맡았던 검사와 수사팀이 이를 줄곧 방관했다는 건데요. 과거사위는 검찰이 국정원의 인권 침해와 증거 조작을 방치해 오히려 증거를 조작할 기회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유우성 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 씨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 행위가 있었고 출입경 기록과 영사 확인서 등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거나 은폐됐다는 사실까지 하나둘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는 조작된 증거에 대해서 검사가 증거 능력의 측면만 검토하고 자료의 출처나 신빙성, 영사 확인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검사가 국정원 측의 증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재판부에 제출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유 씨에게 유리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이 누락됐다가 뒤늦게 증거로 제출되는 등 국정원의 의도적 은폐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검사가 이를 방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동생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것에 대해서도 당시 검사가 국정원의 위법 행위에 협력한 걸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가려 씨를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었는데도 검사가 참고인인 것처럼 꾸며서 변호인 접견 차단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가 유우성 씨 간첩 혐의를 최초로 제보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탈북자들에게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주기도 했는데 이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과거 사위는 검찰권이 잘못 행사돼 유우성 씨 등이 억울하게 간첩에 누명을 쓰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만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과거 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유우성 씨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유우성 씨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은 과거 사위가 당시 불법에 관여하는 등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던 검사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실무조사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기업주적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는데요. 진상조사단의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직접 조사 등 어려움이 예견된 상황이었는데도 대비책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총장 사과도 지나치게 가벼운 권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총장 사과만으로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로 당시 검사들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형사 고발을 통한 정식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일제강점기 유학생들이 도쿄 한복판에 모여서 대한 독립을 외친 일이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3.1운동의 기폭제가 된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뜻깊은 행사가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거행됐습니다. 황 특파원이 도쿄 기념식에 다녀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주신 대로 도쿄 유학생들이 일본의 수도인 도쿄 한복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이후에 3.1운동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28 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가 큰데요. 오늘로 100주년을 맞아서 그 기념행사가 오전 11시부터 도쿄 제1본 한국 YMCA 그리고 서울 YMCA 두 곳에서 동시에 거행됐습니다. 당시 28 독립선언문이 발표된 장소가 바로 도쿄에 있던 조선 YMCA 회관이었기 때문에 그 명맥을 이어온 도쿄와 한국의 YMCA에서 오늘 행사가 동시에 치러지는 겁니다. 이곳 도쿄 기념식에서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이종걸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장 그리고 이수훈 주일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애국지사 유가족과 우리 교민 그리고 유학생들까지 300여 명이 참석해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에 당당히 맞선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렸습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기념사에서 당시 비장한 각오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피 끓는 젊은 학생들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 조국 광복의 위대한 역사를 있게 한 애국 선열들의 피와 땀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종걸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장은 우리 민족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면서 남과 북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공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28 독립선언의 사상과 그 주역들의 애국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는 28 독립선언에는 항일의 의지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 건설,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유학생 대표가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다 함께 외친 만세 삼창이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열린 도쿄의 제1본 한국 YMCA 2층에는 28 독립선언 기념 자료실이 확장해서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제1한국 유학생과 교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 기념 전야제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도축장 개장으로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자 방역당국이 어제 전국의 축산시설에 대해 일제 소독 작업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천상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329번 지방도에 설치한 지역 거점 소독 현장입니다. 축산 농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차량 모두 이곳을 거쳐야 합니다. 소독을 마쳤다는 확인 필증이 있어야만 축산 농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거점 초소를 통해서 모든 축산 차량을 소독을 실시해서 축산 농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변 축산 농가에는
방제 차량들이 농로를 따라 돌며 연신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개별 축산농가 입구에는 모든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간이 소독 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축사 내에는 5m 높이에 설치된 분무기를 통해 몇 시간 단위로 반복해서 소독약을 살포합니다. 농장 출입구에는 생석회를 살포하고요. 그리고 농장 주변에는 고압 분무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축사 내부에는 안개 분무를 이용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이날 일제 소독에는 군 제독 차량과 드론을 비롯한 방역 장비 1,30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이계호 농림부 장관도 충북 음성에 설치된 거점 소독 지역을 방문해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고비로 판단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가 콘크리트와 쇠사슬로 막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하던 땅을 사들인 토지주가 일명 알박기를 한 셈입니다. 기업들은 법도 행정기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공장들이 몰려있는 마을에 단 하나뿐인 진입로. 길 양쪽에 50c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 쌓여 차 한 대 겨우 지날 정도로 좁습니다. 게다가 곳곳에 쇠사슬이 가로막고 있어 차량 통행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도로 양쪽을 쇠사슬로 폐쇄하는 바람에 이 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던 이적 16개 업체가 공장 가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30년이 넘게 관행도로로 쓰던 도로인데 이런 것들은 포천시나 112에 신고를 했는데도 자기 땅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길을 막은 사람은 경매로 이 땅을 산 토지주의 남편 A씨. 2017년부터 업체의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며 콘크리트 벽을 쌓아 길을 좁힌 뒤 매입가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살 것을 요구하다 급기야 쇠사슬로 통행을 아예 막은 겁니다. A씨는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업체들이 따르지 않아 길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협의할 것도 없고요. 재판 판결에 났어요. 법에 잘못됐으면 저를 고발하세요. 업체들은 A씨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협의가 안 돼 사용료를 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전직 공무원인 A씨는 부근 남양주시에서도 10개 업체가 있는 마을 입구 땅을 산 뒤 길을 좁게 만들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뿐입니다.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고 요구하는 격차가 너무 차이가 많아서 사실상 어렵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공무원의 알박기 행태에다 행정기관의 속수무책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당초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미국은 일단 이번 달 장관급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협상 최종 담판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아직 날짜가 잡힌 것은 아니며 3월 1일 시한 이전에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최종 담판을 짓겠다며 의욕을 보였던 지난달 말의 입장에서 많이 후퇴한 것입니다. They'll be going, and we look forward to that. And then a little back and forth, and ultimately, I know that I'll be meeting with President Xi. 미국은 대신 다음 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과 담판 회담을 하기에 앞서 중국을 압박해 대폭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I can tell you there's nothing planned at this time for it, but the president has talked about potentially meeting with President Xi, and we'll see what progress we make next week. 미국은 특히 기술 강제 이전 철폐와 합의 이행 약속 등에 대한 중국 측의 확답을 받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And again, I want to say all the issues are on the table. You know, your structural, so-called structural technology transfers, IP theft, cyber hacking, enforcement is really important. 미중 정상의 최종 담판 시점이 늦춰질 공산이 커지면서 이달 말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과의 연계 가능성도 낮아지게 됐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영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이 다음 달 말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때문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가 어두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납니다. 발표 내용은 실제로 심각합니다.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11년 만에 최악으로 추락한다는 건데 다음 달 말로 다가온 브렉시트의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운을 뗍니다. And the fog of Brexit is causing short-term volatility in the economic data, and more fundamentally, it's creating a series of tensions in the economy. Tensions for business. 영란은행이 전망한 영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1.2%. 지난해 11월 당시 전망치인 1.7%보다 0.5%포인트 내린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의 1.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영국 경제는 지난 2016년 국민투표에서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으면서 부진을 이어왔습니다. 더욱이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유사한 충격이 영국 경제에 가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 마당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영국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중국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에 오염된 혈액 제제가 대량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위생당국은 인체에는 별다른 해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가짜 광견병 백신 파동에 이어서 건강과 직결된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중국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상하이 신싱의학이 생산한 정맥 주사용 면역 글로불린입니다. 혈액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면역 글로불린은 백혈병 환자 등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혈액 제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사제가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가 위생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즉각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시키고 제약회사의 전문 조사팀을 급파했습니다. 现在是有调查组在里面吗？不知道，这个我们不知道啊。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문제의 제품은 모두 1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 제품이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투여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전문가를 동원해 이 주사제를 사용했더라도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낮다고 강조하며 부정적인 여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一大份的血浆里面，它可能是有活的艾滋病病毒，但是经过第三步灭活以后，基本应该是可以保证里面不含活微生物体，即便是用到人身上，那也不会有问题。 네티즌들은 그러나 감염 가능성이 작다는 당국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가짜 광견병 백신 파동에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중국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각종 엽기 행각으로 물의를 빚었던 양진호 회장,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추가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살인 청부를 시도한 의혹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스님 A씨에게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며 아내의 형부를 살인 청부했다는 진술과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다시 B씨에게 2천만 원을 주면서 살인을 청구했고 B씨는 다시 C씨에게 같은 내용을 주문했지만 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의 형부였을까요? 그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아내 형부가 변호사 등을 이제 소개해주고 이러니까 양 회장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걸로 살인까지 청구하는 이거는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요즘에 이런 시나리오 안 쓰죠. 너무 비하기 심해서. 네,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청구받았다는 승려 A씨의 휴대전화에서 양진호 회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담긴 형부의 주소와 사진 등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범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양 회장은 형부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달라는 아주 구체적인 요청을 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 교사받은 A씨가 이 정도의 언급을 한 것은 정말로 그거를 전에 들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본인이 의사도 아닌데 옆구리와 대동맥을 찔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그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은 본인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 추단하기가 수사기관이 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옆구리나 허벅지 대동맥을 찔리면 사실상 과다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때문에 경찰은 양 회장에게 살인 예비와 음모죄에 대한 혐의도 추가해 입건했습니다. 양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엽기적인 추가 혐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여직원의 추가 폭로도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자기 데리고 있는 여자 직원을 나오라 그래가지고요. 그 여자 직원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가지고 여자 직원의 피부에다가 자기 이름 양진호 해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직원의 그 진술에 의하면 사진을 찍으러 나와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평일도 아니고 주말에도 나와라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퇴직을 갖다가 퇴사를 의미한다라고 해가지고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살인 청부 혐의에 대해 최초 3천만 원을 받았던 승려 A씨는 자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양 회장은 준 돈은 기부금이었을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 회장은 현재 변호사 선임을 핑계로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혐의 입증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년 전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리갈 하이가 한국에서 리메이크됩니다.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해 더욱 실감나는 코믹 법정극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제작 발표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남자 주인공을 맡은 배우 진구는 정의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승률 100% 변호사를 연기합니다. 여기에 배우 서운수 씨가 정의감이 넘치는 초보 변호사로 등장해 승리에 집착하는 진구의 정체를 파헤치며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진구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에서 방영된 원작을 굉장히 재밌게 본 한 사람의 팬으로서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한다고 했을 때 굳이 고태림 역할이 아니어도 어떤 역할이더라도 참여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동안 좀 진중하고 무겁고 했던 연기를 했던 제가 좀 가볍고 유쾌한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하나의 도전의식 같은 걸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첫 1000만 영화에 등극한 코미디 영화 극한 직업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지 이틀 만에 1100만을 돌파하며 흥행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급사 CJ 엔터테인먼트 측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배급사 집계 기준으로 이 영화가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누적 관객 1106만 1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급사 측은 극한 직업보다 빠르게 11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는 역대 흥행 순위 1위 작품인 명량 단 한 편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극한 직업은 역대 코미디 영화 최고 오프닝, 역대 1월 개봉 영화 최고 성적 등 각종 흥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두고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건과 김혁철, 이들 실무 협상의 이른바 밀당이 길어질수록 결과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일정도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민감한 협상이라 전망도 조심스럽습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건 일행은 아직 평양에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사흘째 협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게 이례적인 거죠, 북미 간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평양에서 실무 협상을 한 것은 처음이고요. 네. 이전에 그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네. 또 나중에는 싱가포르에 옮겨가서 협상을 했었죠.
그리고 2박 3일을 있었는데 지금 2박 3일 아마 오늘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일종의 오픈 티켓을 갖고 이제 가기를 한 거죠. 네. 오는 날은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거고 뭐 길어지는 게 그렇게 썩 나쁜 사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미 간에 여전히 그 해결해야 할 그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거기에 따른 그 미국의 상응 조치, 여전히 북미 간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2박 3일간 아주 집중적으로 특히 예. 평양은 평양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점에서 예.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하기야 뭐가 하나 막혀서 계속 진척이 안 되면 일단 헤어지겠죠. 예. 2박 3일 동안 뭔가는 합의를 이룬 게 있겠네요. 글쎄요, 저는 2박 3일 정도가 일종의 일단은 한번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건 대표가 전권을 받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갖고 워싱턴 네. 본국에 보고를 하고 네. 또 그쪽에서도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정리를 할 가능성은 있고요. 네. 또 길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20명 정도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의전이랑 경호 또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방송을 하는 그런 팀들도 다 같이 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앞으로 베트남에 있을 그런 실질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의한 실무회담의 기본 틀은 또 아마 이것을 작성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오후에 한 대가 이제 이륙을 했고요. 비행장에서 또 한 대가 또 들어왔습니다. 밤에.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 왔다라고 귀국을 했다고 비건 대표가 서울에 왔다고 했는데 뭐 오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아직 안 왔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네. 아마 일부 인원이 왔을 가능성은 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명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중에 뭐 협의가 끝난 일부 인원들은 왔다가 이제 다시 갔다. 그 이제 수송기는 다시 갔고. 뭐 출발했다라고 조금 전에 그 보도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만 예. 아마 그래서 오늘 정도에는 아마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요, 이달 말 그 미중 정상회담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이제 트럼프 스스로 아니라고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도 함께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김이 빠졌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이 평화 협정을 위한 다자 협상 이 틀은 진행이 될까요? 예, 종전 선언을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남한과 이제 한국도 우리 문 대통령이 가서 결국 네. 남북 미중이 종전 선언을 연이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건 좀 기대감 섞인 그런 네. 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북 미중 4국이 들어가려면 아무리 네. 종전 선언이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제 그 안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정확한 워딩도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은 지금 사실 굉장히 큰 이 무역 전쟁의 합의를 봐야 되는 네. 그런 큰 의제를 앞에 두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반도 문제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신경을 쓰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저는 뭐 동력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다자간 협상을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협상에 아마 주요 의제로 그것이 올라갔을 것이고요. 그 1월 30일 날, 네. 그 31일 날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70년의 한국 전쟁을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일종의 종전 선언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분야, 그 의제는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같이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그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저는 자꾸만 생각이 나거든요. 2001년이요? 2005년에 했던 2005년이요? 이제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이 아, 예.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관련국들이 평화 체제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회담 채널을 만들어서 한다. 아마 이번에도 그 정도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평화협정, 그러니까 평화체제로 가는 그런 계기는 만들어낼 수 있겠다.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회담을 좀 가속화해서 그 안에 종전선언도 포함해갖고 물론 이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형태로 해서 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채널이 구성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평화협정 얘기는 뭐 많이 하죠. 근데 그 협정이 체결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평화협정은 아주 큰 그 일종의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해체하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협정은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마지막 단계,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가장 큰 의미는 지난 70년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른바 이제 적대 관계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거고요. 한국 전쟁도 지금은 전쟁이 중단된 상태, 종전 상태인데 그것도 완전히 네. 법적으로 법적으로 끝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한미 동맹이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 북한 위협 아닙니까? 이게 네. 6.25 전쟁 때문에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성격도 변화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안보의 지형이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한국당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2단계로까지 나가는 건가요? 뭐 정전 협정 자체가 주한미군의 반드시 철수로 연결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주한미군 철수란 주한미군 주둔 자체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정전 협정이 설사 종전 평화 협정이 네. 설사 체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주한미군의 철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의 상황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협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그 목소리, 특히 주한미군과 말씀드린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한국과 미국에서 계속 높아질 수도 있고요. 네. 더불어서 당연히 이제 북한과 또 중국은 동맹에 대해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한미 동맹 얘기하셨으니까 그 주한미군 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이제 사실상 타결이 됐고요. 1조 300억 원 정도. 그리고 유효 기간은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나름대로 선방은 했지만 여전히 큰 불씨를 안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지난 10차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마지막 한미 협상의 내용을 좀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제 그때 미국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안을 냈죠. 그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단연 협상, 뭐 3년 예. 협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협정을 그것을 이제 1년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총액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한국과 협의할 여지가 있지만 예. 이 단연 협상을 1년으로 줄이는 것은 이것은 뭐 협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건 거의 마지막 그 자신들의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총액 분야는 이전 협상 이번에 이제 10차니까 7차, 8차, 9차와 비슷한 수준의 증액입니다. 뭐 4, 5, 6% 정도의 증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제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1년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1년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아예 방위비 분담의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주한 미군의 미군 인건비는 주둔국이 안 됩니다. 네. 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틀을 바꿔서 그것도 다 주둔국이 낼 수 있도록 예. 내도록 하는 형태로 가면은 지금 그 주둔 비용이 2배로 뛰게 됩니다. 예. 그럼 만약에 한국이 100%를 낸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50%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지금 내는 거에 2배를 내는 그런 네. 상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의 협상이 이제 당장 또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이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시작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계속 단연간 협상을 기본 틀로 유지해 오다가 그 대신 이제 액수는 높여서 요구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그 액수를 낮추는 대신 유효 기간을 이제 1년짜리로 바꿔버렸고 그걸 이제 관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이런 협상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미 나토는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을 통해서 2020년 말까지 사실상 30% 증액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럼 나토의 그 주둔국 지원국들이 지금 1년에 약 3천억 정도 달러 정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2020년 말까지 4천억 달러를 내겠다. 그러니까 1,000억 네. 달러가 늘어나면 30% 증액이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지금 일본이 또 그 방위분담 협상을 하는데 일본은 뭐 미국에 대해서 늘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 예산 명칭 자체가 배려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한국 협상에서 좀 더 어려워진 게 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그 북미 협상으로 돌아와 보죠. 지금 27일, 28일로 날짜는 공표가 됐고요. 뭐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뭐 장소는 지금 다낭이냐 하와이냐, 다낭이나 하노이죠. 네. 두 군데를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지금 다낭을 원하고 있고 북한은 하노이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북미 간에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다라는 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추정이고 두 번째는
뭐 늘 북한과의 그런 정상회담은 지난 협상도 보면 결국 한 열흘 전에 최종적으로 센토사 섬이 결정이 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또 의전과 경호 문제 때문에 조금 이미 결정됐는데 지금 뒤로 미룰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저는 후자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은 됐는데 예. 공식화는 왜냐하면 안 지금 한다. 뭐 네. 보도에서 나옵니다만 뭐 미 국무부의 일부 인원들이 벌써 다낭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것의 확실한 증거는 아마 비건 이제 대표가 오고 나서 김창선 그 국무위원회 부장이 어디를 가는지 그걸 네. 보면 이제 거의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만약에요, 이 지금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또 뭐 전망도 밝다고는 하지만 또 일은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틀어진다면 어떤 문제에서 틀어질까요? 여전히 그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응 조치와 비핵화 조치의 간극이 있습니다. 네. 선후 관계도 있고 그것에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를 하느냐의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비건 대표가 지난 1월 30일에 스탠포드 연설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전히 상응 조치가 실무회담의 협상의 이제 핵심이다. 네. 그런데 저는 뭐 큰 틀에서 틀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영철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을 했을 때 예. 이미 북한과 미국 사이에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7일, 28일 날 회담을 한다라는 걸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최근의 행보를 보면 1차 때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어떤 점에서 자제합니까? 일단 트위터의 횟수가 확 줄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발표한 그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국정연설 의회 연설에서도 발표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담백한 문장으로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때는 안 그랬죠. 마치 리얼리티 쇼를 하는 것처럼 매번 하나씩 해갖고 뭐 굉장히 이렇게 내세우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영철 방미했을 때도 기억들 하시겠지만 굉장히 로우키로 움직였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지 또 화면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일종의 부담은 갖고 있는 거죠. 기대 수준을 높여놨다가 예.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응 조치가 무엇이냐, 그 부분에 집중해 보면 일단 뭐 개성공단 재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 들어갈 가능성은 꽤 높은 거죠, 지금. 그럴 경우에 지금 북측에서는 뭐 속칭 냄비나 만들려고 개성공단 만들었겠냐, 좀 첨단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그런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이게 아까 처음 앵커의 멘트 하실 때 보면은 워낙 이 공개가 안 됐고 민감한 사항이라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ICBM 얘기가 몇 시간 전에 이제 계속 다시 나오는데요. 재판단에 지금 거의 확실한 것은 영변 핵시설 네. 그것을 이제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건 북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즉 미국이 원하는 건 이제 비욘드 영변이라고 해갖고 영변 핵시설이 의미하는 핵물질의 생산 시설, 그건 플루토늄과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 예. 그 시설 전체를 미국은 일종의 공개하고 신고하고 그리고 검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거에 반대급부 상응 조치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경제 제재 해제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 제재 해제의 수준과 그리고 영변 핵시설을 공개하는 수준, 예. 그것이 또 어느 것이 먼저 될 것이냐에 포함되고요. 북한은 지금 금강산과 개성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지금 북한한테 막혀 있는 정유 제품 수입 그리고 또 수출할 예. 수 있는 섬유 제품의 쿼타를 늘리는 문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유 제품 수입 확대하고 그다음에 섬유 수출 쿼터를 확대하는 예. 것. 거기 그게 이제 북한의 철광석도 석탄도 포함이 돼 있죠. 지금 네. 북한 다 막혀 있으니까 네. 지금 북한의 가장 고민은 어쨌든 현금이 절대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데 고민이 있거든요. 예. 그 숨통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이 돼야 되고 또 생필품을 비롯해서 필요한 물자들이 수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한 제재 해제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완화 조치 그것이 이제 개성공단을 뭐 당연히 포함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수출입과 관련된 숨통 틔우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북한은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요구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ICBM은 어떻습니까? 그 뭐 ICBM 폐기하고 거기에 더해서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까지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건 뭐 비건 대표가 그것도 역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한 핵 생산 시설에 대한 폐기가 1단계고 네. 2단계로 넘어가면 대량 살상 무기 WMD를 신고 검증하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ICBM이 포함이 돼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ICBM을 만약에 북한이 폐기를 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건 예. 실질적으로 미국 민들한테 이 피부로 와닿는 위협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저는 북한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나름대로 지금 이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 핵이죠. 그래서 풍계리나 동창리 같은 경우에는 미래 핵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시설을 일단은 셧다운을 한 것이고 두 번째 단계로 지금 영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핵이죠. 네. 생산되고 있는 핵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단계가 ICBM을 비롯해서 생산한 핵탄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어느 정도 미국의 상응 조치가 진행이 되는 그것을 봐서 마지막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당장은 ICBM 카드를 저는 뭐 미국이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만 북한이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미래 핵이나 현재 핵 그건 이제 물질 생산 시설과 관련된 거고 ICBM은 일반 여론을 움직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더 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 국내 대통령 여론도 생각해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늘 보여줘야 되니까 ICBM 폐기가 됐다라면은 미 국민을 설득하기도 좋고 또 미 의회한테도 이제 큰 소리를 칠 수 있죠. 자기가 등장해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정말 제거했다. 뭐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몰 딜이다 해서 한국을 향한 미사일은 어떡하냐 그러겠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큰 비핵화의 로드맵 안에서 초기에 어떻게 보면 북한, 미국 사이에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근데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걸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그 제재를 좀 더 넓게 완화하는 조치가 있어도 그럴까요? 아주 통큰 합의가 그러니까 뭐 트럼프식 표현했다면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은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체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하겠다. 뭐 그 대신에 북한이 2년 내에 모든 핵물질을 다 포기해라. 이게 조금 너무 과장됐다라고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트럼프의 특성상 이것도 한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대1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우리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딱 시한 못 받고 니네 다 내놔라. 그러면 우리도 확실히 해제할게. 그런 식의 어떤 빅딜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정치 지도자의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군요. 지금 현재 뭐 ICBM 폐기는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로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ICBM이 빠질 경우에 좀 평가가 박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ICBM 폐기가 들어가는 거는 굉장한 진전이겠네요.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진전인데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ICBM에서 멈춘다면 여전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특히 일본을 비롯해서 중장거리 미사일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 위협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도 다 핵탄두가 들어가는데 그건 오히려 동맹국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죠. 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문 답변 하나 요청드릴게요.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뭐 저는 전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진정할 만 이번에는 진정성이 있고 또 수긍할 만하고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뭐 저는 금세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남북 간에는 없죠.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답방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번 달 말에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한 행사의 축사에서 지난해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북미 양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근무 중에 순직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윤 센터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한 후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응급의료를 총괄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자리의 책임성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윤 센터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검토한 뒤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보통 설 연휴가 지난 뒤부터 신학기 시즌인 다음 달까지가 이사 성수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냉각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오는 4월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짜리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직전까지 20억여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2억 원가량 낮춘 매물이 나왔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돈줄이 묶인 데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13 대책에서 대출을 규제했고 앞으로의 방침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때문에 매수 심리가 동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공시 가격까지 크게 오르면서 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6% 하락했고 서울은 13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기존 아파트 거래가 끊긴 가운데 다음 달까지 전국에 4만여 채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이 때문에 기존 아파트에 대한 매매 심리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해진 분양 시장으로 기존 주택 시장의 수요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주택 시장은 거래 감소나 가격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를 넘겨서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건 규제 강도가 더해져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상 2월과 3월은 이사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 거래가 활발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 가격 인상 발표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어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충남 논산시 가야공면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도 안 돼 진화됐지만 집 안에서는 태국 국적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남편이 출근한 사이 히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인천시 성남동에 있는 화학재료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고 공장 내부 18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8,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또 공장 직원 2명이 얼굴과 허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 건조기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6분쯤 서울 신천동에 있는 14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9살 윤모 씨가 손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재 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의 침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남모를 고통, 바로 매일 맞아야 하는 인슐린 주사입니다. 특히 어린 환자들의 경우는 주사에 대한 공포로 더 큰 고통을 받는데요. 미국 연구팀이 알약처럼 먹을 수 있는 인슐린 주사제를 개발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언뜻 보면 작은 콩알처럼 생긴 이 알약이 바로 인슐린 주사제입니다. 알약 안에 작은 주사 바늘이 있는데요. 그 끝에 인슐린이 들어 있습니다. 환자가 이 알약이 든 캡슐을 먹으면 캡슐이 위산에 녹으면서 주사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알약이 위벽에 달라붙어서 인슐린을 직접 주사하는 겁니다. 먹은 지 1시간이면 모든 인슐린이 몸으로 주입되는데요. 약이 전달되고 난 뒤 남은 물질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연구팀은 알약이 위벽에 잘 붙을 수 있도록 거북이 등껍질 모양을 본떴습니다. 뒤집혀도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북이처럼 주사제가 항상 제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인슐린 캡슐은 돼지 실험에서도 부작용 없이 일반 주사와 비슷한 효과를 냈는데요. 상용화가 된다면 주사로 인한 당뇨병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암 환자들은 암이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암 전이의 첫 관문인 림프절에 전이되는 원리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입니다. 우리 몸에 퍼져 있는 면역기관인 림프절. 대다수 암세포는 이 림프절을 거쳐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데 이 때문에 림프절은 암 전이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암이 림프절에 전이돼 살아가는지 그 원리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림프절에 도달한 암의 생존 비밀을 밝혔습니다. 림프절에 있는 암세포의 주 에너지원이 지방의 일종인 지방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 결과는 림프절 도달한 다음에 변화시켜가지고 포도당에서 지방산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대사를 변화시켜서 적응해서 자란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고요. 쥐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흑색종과 유방암에 걸린 쥐의 암세포에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약물을 주입하자 전이가 크게 억제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암세포에서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유전자를 무력화시키자 역시나 전이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산이라는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자 암세포가 이동을 멈춘 셈입니다. 대사를 변화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새로운 항암제라든지 또는 지방산 산화를 억제하는 항암제라든지 이런 쪽의 개발에도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암 전이의 첫 관문인 림프절에서 암세포를 무력화시킨다면 말기 암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영화 꽃 피는 봄이 오면을 연출한 류장하 감독이 지난 3일 향년 5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암 투병 중이던 고인이 치료차 머물던 캐나다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례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지난 2004년 강원도 탄관촌 중학교에 임시음악교사로 부임하게 된 트럼펫 연주자 이야기를 그린 꽃 피는 봄이 오면으로 감독으로 데뷔했고 이후 순정 만화 더 펜션 등을 연출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내일부터 2주 동안 태국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 골드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 60여 명은 훈련 기간 상륙수색과 연합사격훈련을 비롯해 재난 대응 등 인도적 민사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올해 코브라 골드 훈련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9개국의 함정 6척과 항공기 100여 대, 병력 6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중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알려졌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미 중국 대사가 미중 간 협력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신문망은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가 지난 6일 워싱턴에서 열린 중미 외교 수립 40주년 기념 2019 새해 리셉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이 대사는 양국 간 협력은 양측 모두의 이익이자 최선의 선택이라며 양국 정상의 공동 인식을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상호 이해를 추구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엘리엇 에이브럼스 베네수엘라 담당 특사는 마두로와 대화할 시간은 오래전에 지났다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했습니다. 에이브럼스 특사는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후안 과이도뿐이라며 마두로가 권좌를 떠나는 것과 관련한 협상 외에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특사는 지난달 23일 임시 대통령임을 선언한 과이도 국회의장이 이끄는 과도 정부에 마두로가 권력을 이양하고 떠나기를 바란다고 요구하면서 마두로를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브렉시트 합의문 내용 가운데 이른바 국경 문제 안전장치에 대해 논의했지만 해결책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7일 2시간 동안 이뤄진 회동에서 메이 총리는 자국 하원의 결정에 따라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열어놓는 안전장치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융커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양측은 다만 다음 달 29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협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 대학원에 등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2년 연속 감소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2017년 가을부터 지난해 가을까지 1년 동안 미국 대학원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의 수가 1%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학원에 등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2013년 이후 매년 5% 이상 증가했지만 2017년에 1%가 줄어들었고 이어 지난해 다시 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해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강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퇴근길 추위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퇴근길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은 갈수록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퇴근길 무렵 서울 기온은 영하 3도, 자정에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3에서 4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 그리고 장갑 등으로 최대한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도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밑돌며 무척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 부산 1도, 울릉도 0도, 평양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개성은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영하 1도, 부산 6도, 금강산 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강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부터는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더 뉴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